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는 이제 부합물, 정물, 그리고 이제 국세, 지방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편에 보시면은 부합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합물이 있으면 이제 종물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약간 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정보제를 이제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제시 또는 제시외 뭐 건물 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그런 경우를 간혹가다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시외 하니까 제시외 건물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제시외 이건 뭐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소위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물건이 경매 대상,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 대상 물건은 요거다 하면 이게 요 부분만 이게 이제 등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등기가 됐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 위에 뾰족해가 뭐 옥탑 이런 게 올라와 있다. 요거. 이건 뭐지? 그러니까 실제 등기된 부분은 요 밑에 요 건물 요것만 됩니다. 되고 위에 있는 요것은 뭐다?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사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요 위에 뾰족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다. 이게 뭡니까? 부합이라는 게 뭡니까? 붙어 있다는 거라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있는 물건, 이게 소위 이제 제시외. 그러니까 제시외는 말이죠. 부합물도 되지만은 종물 요것도 있습니다. 종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제시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경매 정보지상에 제시외 이게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제시외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제시외 이 물건 자체가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합물, 종물이라는 그 개념을 내가 조금 더 설명드린단 말이죠.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면 이것은 뭐다 이게? 민법 358조 자료에도 나오십니다만은 민법 358조 이 조항이 뭐냐?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인데 저당권은 자 예를 들자면은 요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이게 저당 목적물이란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이 등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뾰족이 뭐 올라와 있어. 옥탑이 나오는 게 해가지고. 이게 등기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저당 목적물 여기엔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그죠? 미치는데 여기 이 저당 목적물 이외에 여기 또 붙어 있는 거, 여기 소위 부합물이란 말이지. 붙어 있는 이게 부합물이라면은 부합물이라는 것은 뭐 동산과 부동산이 일체가 돼가지고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거나 때는 봐서 이제 곤란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안 시키고 이 부합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사람 앞으로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버린다. 이게 부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옥탑이 있다면 요 옥탑 이 부분에 등기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 규정을 보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부합물 및 종물에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게 부합물이라면 뭐다 이게? 일단은 이 소위 옥탑이나 이런 부분은 비록 여기 옥탑에는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결과 요거는 누구 거? 그러니까 낙찰자 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부합물이나 종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민법 358조 조항에 의해 가지고 부합물 내지 종물은 당연히 그 낙찰자의 소유권으로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등기는 말이죠. 토지 여기 당연히 등기돼 있겠죠. 등기돼서 이게 저당권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건물 여기도 등기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다 이거?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옆에 요 건물, 이 건물은 뭐다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뭐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는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못 하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저당권은 설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는 뭐 붙어 있는 걸 부합물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종의 요 건물이 본체잖아요. 본체. 본체면은 이거 소위 이제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물건이랍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주된 물건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가 되는 하나의 종속된다 이거지.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뭐 이런 법 조문도 있습니다만은 이 물건이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이 물건이 이 주된 물건인 소위 건물 본체에 종속돼 버렸다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민법 제358조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이 여기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 목적물에 여기에 설정되는데 저당권 효력은 어디? 종물 내지 부합물에까지도 그 저당권 효력이 미쳐버린다. 그러면 이게 종물이라면 어떻게? 경매 결과 이 등기는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 거 낙찰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물이 아니고 이 물건 요것만 가지고 따로의 어떤 독립적인 거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따로 등기해가지고 따로 사고 팔고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독립적인 거래 객체하면 이거 소위 이제 독립물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합물 내지 종물이라 그러면 민법 제358조 조항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부합물 및 종물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보니까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요. 지 혼자 따로 노는 거야. 독립물이요. 독립물이라면 이거 누구 거? 낙찰자 거 아닙니다. 요랬을 경우는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 때로는 여기 법정지상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자,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소유권 관계를 따집니다. A 이렇게 나와요. 요 등기는 요거 등기되고 요거만 등기됐어. 이건 등기가 안 됐어. 근데 이게 경매가 나왔단 말입니다. 경매가 나왔으니까 법원에서는 요 등기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종물이구나. 이 주된 물건 본체에 딸린 식구라 이거지. 종물이구나 해가지고 이 물건 자체도 경매 대상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첫 번째 법원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 감정평가사도 이 물건을 하나의 종물로 봐가지고 종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등기는 안 돼 있을 때 평가는 합니다. 이게 그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버렸어요. 법원에서 이걸 경매 물건을 포함시켰고 감정평가사도 이걸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덜렁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들어와서 이걸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물건이 뭐다? 부합물 내지 종물이 아니고 독립성을 띈다면 이렇게 납니다. 독립적인 거래 객체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독립적인 거래 객체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소위 독립물이냐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이런 개념은 결국은 사인 대 사인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들이 몇 건 있단 말이죠. 그 내용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물건이 만약에 부합물 내지 종물이 아니라 독립물이라면 그거 어떡하나요? 그럼 B라는 사람 들어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도 누구 거? 이 B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은 여전히 누구 명의? A 명의로 남아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A 명의로 남아있다면. 일단 우리가 법정지상권 여러분들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성립되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죠? A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너무 달라져 버렸네.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가 보면 이제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독립물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권리의
권리관계가 때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주로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아니면 독립물이냐, 이것은 주로 뭘 가지고 따진다더라. 그러니까 대상 목적물의 면적을 가지고 많이 따져요. 이 판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기존에 건물이 있고 요 건물과 옆에 또 건물이 있어요. 등기된 것은 토지하고 요 건물에만 등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요 동그라미 치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함에 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 물건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난 법원을 믿고 들어가서 낙찰받았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믿음은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법원도 믿어서도 안 되고 감정평가서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물건 자체가 부합물 내지 종물이냐 아니면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말이죠, 경매법원에서 못해요. 감정평가서도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따로의 다른 재판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독립물이냐 아니면 종물이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니까 토지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거 건물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건물료 외벽 차이가 1.25m가 되고, 또 보니까 따로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갖추고 하게 되면 요것은 낙찰자의 소유권으로 귀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 물건 자체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 물건에 종속되는 종물로 보고, 또 법원에서도 경매법원에서도 이걸 종물로 봐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켜서 낙찰을 받았다 이거지. 그런데 이 물건의 이 건물의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니와 쓸데없는 소리 해서는 이거 종물이 아니여, 이거 뭐지 독립물이여, 따라서 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낙찰자하고 이 건물 소유자 간에 충돌,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툼이 있어서 결국 이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고 이 건물이 독립적인 어떤 구성과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띈다면 이것은 이게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다면 과연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고 경매에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절 믿고 경매 투자하신다고 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친구분들 믿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믿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아니면 독립물이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쭉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가 다 면적을 가지고 많이 따지더라 이게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으면 이건 하냐, 독립적인 거래 객체 대상이 되고, 그런데 면적이 협소하다. 어떤 건 0.5평, 1.2평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합물 내지 종물이요. 그러면 민법 제 358조 규정에 의해서 이 낙찰자의 소유권으로 귀속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자료 1번에 보시니까 부합물이란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합물이라서 이건 자료 나왔습니다만, 동산과 부동산이 일체가 돼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떤 곤란할 경우에는 이 원상 회복을 안 시켜버린대요. 억지로 둘이 안 띄놓는다 이거지. 원상 회복 안 시키고 둘이 딱 붙여놔가지고 한 개의 물건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네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경매 시장에 그런 물건 나왔다 그러면 따로 또 띄어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혹처럼 붙어 있다 이게. 이거 따로 또 띄어내가지고 이거 전 소유자 가져가. 이거 띄어내면 이거 띄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잖아. 띄어낸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철거한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띄어내지 말고 원상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이 내니까 경매로 나왔다고 이거 누구 거 낙찰자 네가 가져가라. 이게 하나의 부합물이고, 부합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그걸 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경우는 부합물이 돼서 이게 또 지문에 보시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로서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하고 2층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이후에 소유자가 요 3층 이 부분을 정축화했다면 정축해버려요. 그런데 정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 안 했어요. 저당권 설정 안 했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물론 땅에도 저당권 설정했겠죠, 그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뭐다? 토지하고 1층, 2층 현상은 뭐다? 3층인 건물인데 저당권은 뭐지? 자기가 담보 잡을 당시에는 2층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1, 2층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해서 경매 신청했다 이게. 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누가 낙찰 받았단 말이지. 낙찰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정축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낙찰자의 소유권으로 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건 뭐다 이게? 전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귀속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로서 건물이 정축된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그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가지고 기존 건물과는 독립한 별도의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경매 시장에 보면 정축된 물건들이 간혹 나와요. 나왔을 때 과연 정축된 이 부분이 경매 결과 저당 목적물은 토지하고 1, 2층 뿐이 안 되는데 3층 정축된 부분까지도 어떻게 이게 만약에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라면 당연히 뭐다 저당권 설정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5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자의 소유권으로 귀속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봐가지고 독립적인 하나의 거래 객체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뭐다 액수가 된다 이게. 그럼 어떻게? 경매와 낙찰자는 토지하고 1, 2층 건물만 취득하고 3층은 뭐다?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축됐다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요건 요렇다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말하되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안사안별로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판례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게 되니까 이 3층 부분이 정축이 되었답니다. 정축이 되었는데 물리적인 구조 측면에서 보니까 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은 요 2층과 1층을 반드시 거쳐야 된답니다. 거쳐야 되고 또 보니까 순전히 이게 방만 있고 뭐 어떤 주방 시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쳐가지고 1, 2층 건물이 사용하는 이 대문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3층 정축된 부분은 뭐지? 그러니까 1, 2층 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분에 뭐다? 부합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안 하더라도 이건 누구 거? 낙찰자 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건축기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층에서 1층 내려오려면 2층 내려왔다가 1층 와서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고 3층 정축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쭉 놔가지고 옆에다 쪽문 하나 놔버려야겠죠. 쪽문을 만들어 놓고 출입은 어떻게 하지? 1, 2층과는 전혀 별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수시설이라든지 상수, 상하수도 시설 다 돼 있고 하게 되면 과연 이랬을 경우도 이게 이 정축 부분이 1, 2층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부합물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건 뭐다? 이건 일단 부합물이 아닌 독립물이 될 성산이 높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위 뭡니까? 재개발 시행된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인데 입주권 딱지 많이 받으려고 막 그냥 1층, 2층 해가 막 구분등 깨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3층 2분만 따로 구분등 깨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3층 부분만 구분등 깨하고 땅에 대한 그 권리는 못 가지겠죠. 못 가진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3층 구분을 내서 구분등 깨 해가지고 나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럼 이건 뭐다 이게? 부합물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독립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축되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무조건 이것은 뭐다? 기존 건물이 부합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합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뭐다? 한 독립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독립물로서 이게 또 만약에 삼성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거래 객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구분 등기를 한 사람들이라 보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부합물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 했을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이게 네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어떻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난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퉁치고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퉁치고 빠져나온다. 그럼 뭐 복잡하게 뭐 부합물이 뭐고 종물이 뭐고 민법 뭐 358조가 뭐 따질 필요가 뭐냐. 아, 그거 따질 때 따져봐야 돼요. 알고 나서 접근하는 거하고 제가 과거 법정 시상권에 대해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모르고 무대포로 접근하는 거 그건 좀 조금 자제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실제 경매 사례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시외 이런 게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